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새해 첫 법무사지 1월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법무사지 편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법무사지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들은 2023년 새해 뭐 희망하시는 거나 목표로 삼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법무사 업을 하면서 운동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다시 운동하는 느낌을 찾아서 활력 있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운동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주로 이제 기본은 헬스였는데 네. 골프 좀 배워볼까 해서 이제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 파이팅! 예, 우리 강상수 법무사님은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한 게 아직도 목표인 거고. 아프세요? 아니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네. 다음번에는 깁스를 풀 것 같아요. 네, 다행인 거. 이제 이게 콧구멍 후빌 수 있나요? 되고요. 네, 이렇게 하고 올 한해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기로 내 매일매일. 목표를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더 열심히 엔잡러시잖아요. 엔잡러, 프로 엔잡러. 네, 저는 이제 테니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테니스 대회에 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 참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참가? 이왕 좀 아마추어 대회에서 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발목이 안 좋으신데. 네, 발목 그때는 낫지 않을까요? 4월 달에는? 네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으로 본 세상을 이제 보기 이전에 요번에 우리 신년 기획 자담회를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집 주관님이 사회를 보시고, 패널로는 오영나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님, 그 다음에 김영대 대구 경북회 영주 지부장님, 그 다음에 이천교, 그다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민사집행 분야 이충희 법무사님이죠. 한국성년후견 지원본부 사무총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앞으로 우리 법무사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요즘 많이 등기가 많이 줄고 있죠. 등기 부분이 줄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등기를 넘어서 민사집행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제공을 해서 이쪽으로 전문 분야로 나가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와 더불어 같이 경무매 과정을 우리 전문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을 법인화하자는 그 제도적 개선책과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셨으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 성년후견 제도가 많이 법무사들의 먹거리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우리 법무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죠. 이것은 자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제목은 한 개의 채권의 4명의 채권자.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의 채권자가 4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양도가 그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채권 양도가. 원래는 채권 양도가 되면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최후의 양수인이 채권자가 돼서 채무 독촉도 최후의 양수인이 해야 될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양도인, 전양도인들이 다 모두 채무 독촉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봤더니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 다행히 공시 송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추한 항소를 통해서 이제 껍질을 벗겨나간 거죠. 서서히. 그래서 결국은 좀 채권을 좀 정리한 게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좀 불법 추심 그 채권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권 추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좀 있어 보여서 여기 관해서도 그 사용자인 그 추심 회사와 직원을 둘 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다음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다. 자, 여기는 뭐예요?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어려운데 나는 행복해도 괜찮을까?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과연 사람들이 해봤을까요? 문제지만 결론은 행복은 자기 주관적인 것이므로 세상과는 연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골자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 입법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그 요새 뭐 빌라 왕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나와서 핫이시죠, 이게 전세 사기가.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방지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있었고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더하여 좀 더 개선 과제를 우리 서울중앙위 이주원 법무사님이 내용을 써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내용이 뭔지 한번 잠깐 짚고 보면 그 선순위 임차인 정보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확정일자 등을 받았는지와 관련된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의무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걸 의무화시키는 규정을 둔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계약서가 다시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계약서 쓸 때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동의하는 날을 넣어가지고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하도록 뭐 써서 자필 서명한다든지 라는 조치가 좀 더 취해져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법무사들이 요 개정안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고민상담소에서 또 이번에 그 경기중앙회의 법무사 이종근 법무사님이 내용을 써주신 것 중에 좀 더 법무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는데 사업자 명의자가 있고요. 실질적 사업자가 다를 거죠. 그래서 세금 미납으로 아파트가 압류되었습니다. 과연 명의자인 제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이 누구냐와 관련돼서 그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에게 세금이 납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꼭 그 세무서에서 굳이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사업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가 뭔가를 좀 더 도움이 된다라면 도움을 써서 어떤 서류가 정해진다라면 이게 납부 의무자가 바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고 간다라면 거의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실질 과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바지사장, 일명 바지사장 네. 사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자 명의의 뭐 진술서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유리하죠. 깨알 같지만 그 전에 과세전적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세무공무원이 자체로 처리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 맞아요. 그게 세무공무원 자체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경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 이미 세무공무원이 결정 내린 이후에는 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글 기고해 주셨더라고요. 그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도 내가 만난 법무사죠. 의뢰인이 저희 협회에 이렇게 법무사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써 주신 거고, 대구 경북회의 전재우 법무사님이 선정되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사망한 남편 통장에 차고 입금 법무사의 도움으로 소송에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의뢰인은 이제 상속인인데 사망한 남편의 빚이 많아 한정 승인을 하였었던 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자기의 빚도 있어서 자기의 빚도 갚으려고 통장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아차 남편 통장에 입금한 거였죠. 또 이 남편 통장에 그 은행이 이 또 한정 승인한 채권자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못 줘 이랬겠죠. 결론은 이제 차고 입금에 대해서 결론 부당이득의 어떤 소송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받아왔다 이런 거죠. 되게 당황하셨을 건데 그래서 이 전재우 법무사님이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기고하신 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2018년 1월 민사비송, 가사비송 그리고 상사비송 등 신청 대리를 원인으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었는데요. 2020년 2월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에 대한 신청 대리만이 반영되었습니다. 현 대한법무사협회는 신청 대리를 비송사건, 대리권 등을 포함한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현안으로 두고 있는데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한 대리의 전반적인 검토와 시민들의 민사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전명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송사건 대리의 대리권의 자격, 대리권의 범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비송사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자격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법조 현장에서는 이미 법무사에 대한 비송사건 대리뿐만 아니라 소송 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최근이죠. 작년 11월 달에 가장 핫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조된 등기 신청서에 따라서 말소되었고 이 등기부를 신뢰한 시민께서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결국 소유권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왜 등기부를 신뢰한 국민이 책임지고 나라에 대해서는 왜 책임이 지지 않는다는 여론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왔고 대한법무사협회도 입장문을 내서 현실적 보완책 3가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등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본지 편집위원이시자 경기중앙회 법무사이신 김정준 법무사님께서 우리나라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가장 논란이 있었던 공신력 불인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국이 공신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국의 공신력을 대하는 태도 등뿐만 아니라 1958년 부실등기 방지 예산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국가 경제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을 형식주의로 하면서 등기의 공실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임에도 부실 등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한테 미루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이라도 선진국에 다운 등기 선진화 제도가 필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2023년 바뀐 법령과 제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유통기간이 없어지고 소비기간이 없어졌다든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만 나이 적용이 좋으신가요? 네. 그걸 좋아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 그런 네. 법령에 바뀐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인 거고 법무사 업계 현황에서 2023년 1월 1일 가장 크게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표 기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동된 것인데요. 사실 이 법은 2021년 12월 달에 통과되었고 1년 동안 계도 및 예고 홍보 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무사님들이 이 법이 이렇게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고 들어서 알긴 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계시는데요. 서울중앙회 김태영 법무사님께서 이거에 대한 글을 현장에서 논란이 오게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의 원칙적 산정 기준, 확정된 산정 기간, 그리고 우선 적용 순위뿐만 아니라 시가 인정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인정하는 3가지. 일단 상속 등기에서는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고 1억 이하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는 부동산에서는 납세자가 시가 표준액과 신청 시가 인정액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고 시가 인정액이 산정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공평과세, 실질 가치의 반영, 그리고 국세와의 정합성 등이 장점이지만 갑자기 바뀐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과세 간청에서는 시가 인정액에 대한 자료,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 업무를 할 때 법무사님들이 취득세 산정에 조금 주의를 네네. 요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업무가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하재일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 법무사님도 잠깐 소개시켜 줬지만 네. 천채, 500채, 속칭, 빌라왕 이거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지금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다루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간의 문제를 떠나서 2022년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 9기관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2년 9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무사 협회도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지원단 30명, 법무규대단 51명, 총 81명의 공익 법무사단을 출범시켰고, 오늘 이 화제의 법무사님은 바로 이 단장님이신 정경국 법무사님이십니다. 네. 정경국 법무사님은 초반에 유관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조율할 때 또 벽도 느끼기도 하고 또 힘든 점도 있었는데, 사실 법무사님들이 투입해서 상담하고 구제단 활동을 하시면서 유관기관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너무 전문성이 있고 또 국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고 계시면서 실제 수치로도 약 9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만 해도 상담 456명, 구제단 155건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법무사님께서는 상담 그리고 법무 업무의 처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본 분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보완 장치, 그리고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대응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네.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 시에 임대인에 대한 성달 간소화, 두 번째,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에 대해서 대위 상속 등기 폐지, 그리고 세 번째가 불완전한 공시 절차인 전입 세대가 아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통한 완전한 공시를 주장했는데, 사실 1월 5일 날 대위 상속 등기 폐지가 이미 선례로 나왔고 이제 오늘 법원에서 발표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명국 법무사님께서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제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단장으로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개인 사무소를 잘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지만 법무사에 대한 위상 제고에서는 이 공익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법무사의 진가를 드러낸 공익 활동을 통해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고 해오셨습니다. 네. 그 저희 법무사 TV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그 영상 찍으신 게 있으니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그 방송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이거 공익법무사단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김정은 법무사님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네. 처음에 들어갈 때 고민 많았는데 우리 김정은 법무사님께서 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되게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 관심 없으신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조그만 일부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컨설팅이죠. 이제 그 사람의 상황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다고 이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결론은 이거죠. 임차보증금을 받느냐, 아니면 그 집을 내가 사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느냐. 결론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증물 줄 임대인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쫓아내지 않아. 그냥 사세요. 그래서 임차보증 올려달라고 안 해. 두 번째, 그냥 살기가 뭐하잖아요. 그럼 경매 쳐서 내가 그 집을 사면 돼.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네. 그거 제가 볼 때 결론은 그거더라고.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살까, 그 집을 경매에서 내가 살까. 근데 놀라운 거는 9월 달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네. 됩니다. 네, 성년 의견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11년 9월 성년 후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법무부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본부 지원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가정법원을 통해 법인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법무사님들이 성년후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성년 후견 지원본부의 이충희 사무총장님께서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한전 후견 사례라든지 독특한 처리 방법과 노하우들을 설명해주는 코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부동산 적정 임대소득 분배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가 소개되어졌는데요. 많은 법무사님들이 통상 성년 후견 신청 사건을 제기하거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초반에 업무, 재산 목록 파악, 동기에 관한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많고 가족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자녀들 간의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부동산 하나가 피성년 후견인과 아들이 공유 부동산이어서 이로 인한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유 부동산 적정 임대소득 분배에 대한 처분명령 청구를 통해서 법원의 신문 결과를 통해 7대3이라는 분배 비율을 이끌어냈고 이 결과는 피성년 후견인의 추정 의사도 반영하는 등 종합적 의사를 고려해 나타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후견 업무 처리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아들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달 대법원 판례는 김병합 편집 주관님께서 매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시켜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집행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 장애 사유가 되는지, 민법 제555조에 증여 의사가 서면에 의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담부 증여에서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양육비 분담이 과하다고 감액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심리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총 7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졌으니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사건 수임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우리 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이신 박재승 법무사님께서 무잉여 통지에 따른 무잉여 통지 취소와 경매 속행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나의 사건 수임기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보통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 신청 채권자를 대리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잉여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초반에 무잉여에 대한 사안이 검토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법보좌관의 착오에 따라서 무잉여 통지가 오고 특이하게도 이중 임차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이를 세심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실을 통해 취소 인용 결정을 받으셨고 이후 경매가 속행돼서 배당까지 마무리된 절차입니다. 많은 법무사님들이 무잉여 통지가 오면 그대로 포기하거나 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데 조금만 세심히 살펴보면 무잉여 통지를 취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 전세권자가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아닌 잔존 채무액 확인, 그리고 담보 가등기를 가장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에 대한 노하우를 잘 담아 놓으셨으니까 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를 하다 보면 가끔 무잉여 통지를 받긴 해요. 그럴 때는 저희는 채권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 나의 사건 수행기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네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나의 사건 수행기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법무사님들은 법무사협회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왜? 문화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글인데요. 한류, 한국인만 힘들어한 이유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자기 반성과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게 좀 강해서 우수한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우수한 한류를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네, 다음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불황에도 살아남는 뉴 디맨드 전략을 통해서 2023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10대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평균 실종인데요.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뭐 좀 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 법무사님들은 체리 슈머라는 말을 아세요? 체리 슈머? 체리 슈머. 컨슈머, 체리 슈머. 되게 낯선 단어죠. 네, 체리 슈머는 뭐냐면 한정된 자원으로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2023년 좀 도드라지는 소비자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의 더 높은 단계. 가성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소확행 건강관리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쉬지 못하면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내가 그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저는 30점이 나오더라고요. 65점 이상부터는 좀 위험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도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법무사지 1호로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기획하시거나 좀 소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2023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